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치과의사 문종일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 고민해 볼 주제는 자기 치아 살리기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환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또 이런 것이 진짜 잘 이루어지는 치과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치과를 선택하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치과 의사로서 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비욘디 라이브 채널을 나오게 돼서 여기 나오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보니까 되게 저명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제가 이 자리에 과연 나와도 될 자리인가 약간 걱정을 좀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론적인 내용이나 되게 복잡한 의학적인 정보 이런 거를 드리는 걸로 하면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개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치과 의사고요. 치과 의사 생활을 한 13, 14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느끼면서 환자분들이 사실 많은 상업적인 광고랑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서 헤매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정말 환자로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또 치료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좀 신뢰가 가는 치과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저도 저도 의사지만 또 환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가 아프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이런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원래 수업 전에는 잘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죠. 조금씩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계시는데 치과가 제일 무서워요라고 보람의 살쾡이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수님들도 강의하실 때는 앞에 좀 뭐랄까 주의 환기식이 좀 쓰잘데기 없는 내용을 좀 넣으십니다. 저도 좀 제 개인적인 소개를 하면서 강의는 아니죠. 같이 고민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업은 치과의사예요. 본업은 치과의사고 개원이고 이렇게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에 있는 이 사진들은 뭐냐? 요즘 많이들 하시죠. 부캐.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만 해도 직업 하나를 갖고 평생 직장으로 자기 기술을 연마하면서 조직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직이나 혹은 다른 부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 부캐 생활을 하는데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우 생활 한 지는 한 8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배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도 저 사람이 배우인가? 라고, 내가 저 사람 어디서 봤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진 않으니까요. 왼쪽 위에 보이는 게 이제 가장 최근은 아니죠. 다른 작품에 나왔었으니까. 근데 넷플릭스 작품으로 종이의 집에서 제가 최과장 역할로 나왔었고요. 아마 12월 달에 시즌2가 방영이 될 텐데, 거기서는 제가 조금 더 대사가 많이 나와서 이런 단역을 했고요. 오른쪽 위에 보이는 건 아마 제가 처음 작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상업영화긴 하지만 독립영화, 약간 장편 독립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왼쪽에 앉아 계신 그 오지호 선배님이랑 같이 했던 이게 악몽이라는 영화고요. 왼쪽 아래는 최근에 광고 찍었던 어떤 사탕 광고에서 제가 이제 이런 한씬 나온 거고, 오른쪽 아래는 또 손더 게스트죠. 손더 게스트에서 인력사무소 소장 역을 받았습니다. 배우 생활 8년인데 그렇게 생활이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업계는 이제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저라고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고 네, 시즌2에도 나옵니다. 네. 저라고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고, 오디션도 보고, 프로필도 돌리고, 연기 수업도 하고, 열심히 고민도 하고 했지만, 사실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 많으세요. 제가 과연 이런 자리에 제가 이렇게 엉덩이 하나 비비고 들어가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 많이 하시는 배우분들도 많고, 끼도 많고,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라는 배우를 믿고 써줄 곳을 만날 때까지 계속 갈고 닦으면서 단역이라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런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되게 많이 떨리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냥 연기한다 생각하고 연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작품으로는 종이집,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멘탈 코치 제갈길에 단역으로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아마 다음 달에 제가 촬영을 할 텐데 범죄의 연대기라고 장근석, 허성태 선배님 주연의 드라마에 캐스팅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의사니까 제 프로필 이렇게 보면 의사 역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의사 역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의사인데 의사 역보다는 차라리 요 인력사무소 소장 역이나 저렇게 종이집에서 최 과장처럼 이제 뭔가 다른 직업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연기로서는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들어오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선택의 어려움이란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어렵죠.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런 말씀하세요. 뭐 저희 치과 오셔도 더 알아보고 올게요라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치과는 두세 군데 정도 알아봐야 돼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치과가 정말 밤하늘의 별만큼 많죠. 제가 이거 촬영 오기 전에 여기 건물 이렇게 봤는데 이 건물에도 치과가 개원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고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얼마나 많나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자료라는 게 있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2021년 기준으로 치과 의원이 18,589개, 치과 병원은 234개가 있습니다. 합치면 한 19,000개 대회. 2021년도 자료니까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치과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게 18,000, 19,000 정도 개수가 어느 정도의 개념인지 잘 감이 안 오시면 제가 일반 메디컬 쪽이랑 비교해 드리면 같은 연도 일반 의원이 33,912개 있습니다. 너무 현저히 적잖아.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33,000, 약 44,000 정도 되는 의원 개수는 의과에는 여러 과가 있죠. 내과, 소아과, 피부과, 성형외과, 기타 등등 이비인후과, 이 많은 과들을 다 합쳐서 있는 의원이 이 정도고요. 치과는 메디컬 쪽으로 따지면은 이제 하나의 분과의 개념인데 그 과에서 하나의 과에서 18,000개, 19,000개 이 정도의 의원이 지금 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죠. 근데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정보가 너무 많으면 정보가 없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치과가 너무 많으면 환자분들이 치과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더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환자분들은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치과를 가시게 되면 아프니까 혹은 불편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오시게 되죠. 그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치아를 뽑고 싶다는 분은 한 100분 중에 한 분도 안 되시죠. 너무 아프니까 나 진짜 알턴이니까 진짜 빼고 싶어. 이런 정말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이상 나는 이 차 무조건 살리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해요. 나 너무 아파. 나 치아가 너무 아파서 어디 치과를 가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렇게 아프고 막 퉁퉁 붓고 그러신데도 치과는 여러 군데 가봐야 돼. 저쪽 한 번 가서 그쪽에서 하라 그런다고 덜컥 빼거나 덜컥 어떤 치료하면 안 돼. 다른 치료에도 다른 치료 계획은 혹시 있는지 혹시 가서 알아봐야 돼. 왜? 병원마다 다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써놨죠. 가격은 저렴할수록 좋죠.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자로서 싸고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런 바람들이 붙으시죠. 안 아프고 빨리 끝나고 자주 안 오고 정말 뭔가 이렇게 앞뒤 문장들을 다 합쳐보면 뭔가 이게 상충되는 내용들이 쭉 나열되는 것 같은데 보통 환자분들을 보니까 저런 의식의 흐름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뽑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내용이 길어질 것 같고 요즘은 이제 많이들 아시니까 임플란트 같은 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니까 임플란트? 주변에 물어보니 임플란트 나 1년 걸렸어. 임플란트 막 6개월 걸렸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 짧게 끝나고 싶은 마음에 내 치아를 살릴 수 없을까?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자연치아 살리기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아마 그 연세대학교 보존과에 계신 모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한 자연치아 살리기 운동이라는 건데, 이 치과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캐치프레이즈로 막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검색을 해보니 엄청나게 많은 치과들이 저런 홍보 문구와 홍보 사진들을 통해서 막 광고를 하죠.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저런 자연치아 살리기라는 게 본질을 좀 잃어버리고 좀 뭐랄까 홍보 목적으로 좀 전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자연치아 살리기는 뭐냐? 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보통 의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치료의 핵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게 사실은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 저희 병원 오실 때마다 저한테 오셔서 이거 저 빼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너무 아파서 잇몸 치료 해야 될 것 같고요.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전 여기에 치료의 핵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확히 얘기해서 치료의 핵심은 진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이란 뭐냐? 뭐 제가 저희 병원에 오는 직원 선생님들이나 봉지기 선생님들께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진단은 어떻게 보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치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학생 때 나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4년, 6년, 8년 이렇게 레지던트 과정까지 하면 꽤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 내용은 사실 비교적 객관적이에요. 비교적 객관적인 내용으로 그런 객관적인 내용을 머리에 열심히 습득을 한 다음에 어떤 한순간에 어떤 환자분을 눈앞에 만나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런 걸 만났을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판단을 내리는, 사실 판단이라는 주관적인 영역에 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사들마다 진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러면 이거 의사들마다 다 다른 걸 그냥 나는 어떻게 막 믿으라는 거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생각하는 주관과 의사가 생각하는 주관이 맞아 들어갈 때까지 내가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냐? 아니죠. 진단은 원래 사실은 의사의 영역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랑 환자분들께 잘 설명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의사가 그런 노력을 한다든가, 혹은 치과 운영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환자분들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뜬구름 잡죠. 아니 어떻게 하려는 거냐, 나보고. 치과라는 데를 정말 거기 가기 싫은 곳을 문 열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면 앞에서는 막 모르는 내용 막 떠드는 것 같고, 친절은 하고, 근데 난 아프고, 혹은 난 불편하고, 혹은 난 해야 될 것 같고, 바쁜데, 다들 바쁘시잖아요 현대사회에서. 바쁜데 이거를 내가 주변에선 두세 군데 돌아다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막 검색해보고, 인터넷에 막 검색해보고, 그럼 검색하면 이제 막 광고를 엄청 하는 치과들부터 막 순서대로 막 나오겠죠. 임플란트 얼마, 교정 얼마 하고, 그런 치과들도 많이 나오고요. 저는 다른 치과를 비방하려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경영의 방향성이겠죠. 운영의 방향성이고. 근데 환자분들이 정확한 치료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으시고 내가 자기 치아를 살리고 싶다면, 그런 이 치과가 어떤 운영 방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나, 홈페이지들 들어가 보면요 정말 다 좋은 소리들만 써 있어요. 거기에 저희는 과잉 진료를 합니다. 거기에 저기는 안 뽑아도 내 치아를 뽑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이것저것 안 좋은 얘기들을 써놓는 치과는 없겠죠. 치과 문 닫을 건데. 그래서 다 예쁜 글들밖에 없어요. 그 환자분들 구분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힌트에서 이거를 안 한다고 나쁜 치과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를 하는 치과라면 환자분들이 좀 신뢰하시고 가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팁을 드리려고 자기 치아 살리기라는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치과라면, 저희 치과는 사실 하지만 저희 치과 아니어도 하고 있는 치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 두 가지를 하는 치과라면 정말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자기 치아 살리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힌트에서 첫 번째는요. 미세현미경이라는 장비입니다. 치과 의사들도 다 알아요, 사실. 미세현미경이라는 장비가 얼마나 도입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게 사용하기도 좀 편하진 않은지. 이 미세현미경이라는 장비가 뭐 과학실에서 쓰는 현미경이랑 똑같아요. 그런 현미경 장비를 쓰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눈으로 보고 치아를 치료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치아 내부에 있거나 혹은 잇몸이랑 치아 사이 깊은 곳 이런데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임플란트 너무 비싸요. 네. 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미세현미경이라는 장비를 보면 최대 한 25배까지 뭐 제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미세현미경도 여러 가지 장비 회사가 있으니까요. 미세현미경을 쓰면 정말 진료의 퀄리티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떤 치과 의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잘 도입을 안 하냐? 흔히 말해서 돈 되는 장비가 아니어서 그래요. 이걸로 돈 버는 장비가 아니다. 뭐 환자분들께 보여지면서도 되게 고급 진료에, 그러니까 고가의 진료, 고급은 아니죠. 고가의 진료에 포함될 수 있는 장비라면 너도나도 도입을 하겠죠. 근데 미세현미경은 제가 알기로 한 대당 가격이 한 2, 3천만 원 정도 해요. 2, 3천만 원이면 장비 가격으로 뭐 적지 않죠. 근데 실제로 저거를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신경치료 내지는 이제 뭐 다른 치료에도 이렇게 저렇게 좀 포함을 시킬 수 있겠지만 신경치료 주로 사용합니다. 저도 신경치료 할 때는 꼭 환자분들한테 이 장비를 보고 한 번씩 치료를 하는데 신경치료 수가 여기까지 얘기 나가면 좀 환자분들께는 좀 거북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신경치료 가서 치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금전적인 부분과 많이 관련된 장비가 아니에요.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할 때 사용해야 되고 사실 많은 시간도 투자되고 미세현미경을 또 터득을 하려면 또 일정 시간 동안 자기 연습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잘 안 사요. 치과 의사들이. 없다고 나쁜 치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으면 그리고 이 미세현미경 장비를 치료에 적극적으로 쓴다면 적어도 그런 치료 행위를 하는 원장님이시라면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업계 치과 의사로서는 사실 이건 어떤 치과 의사도 사실 반박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미세현미경 장비 홈페이지에서 잘 검색을 해보세요. 이런 장비가 있나. 두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양치즈. 아까 미세현미경 장비가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면 요거는 좀 병원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치질 교육을 치과에서 얼마나 받아보셨나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죠. 초등학교 때, 뭐 유치원 때 칫솔대고 문지르세요, 닦으세요, 거품 나게 빡빡 동요 맞춰서 막 들으면서 막 닦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남들하고 대인 관계가 자꾸 생기고 하다 보면 이제 보이기 막 이게 지저분한 게 싫으니까 막 닦죠. 그쵸? 막 닦죠. 닦게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유치원 이후로 혹은 초등학교 이후로 양치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검색을 해보나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재활의학과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운동하라고 댁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런 거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저희 치과 옆에도 이제 정형외과가 있는데 그런 거 많이 하세요. 내과 가셔도 식습관을 어떻게 하세요? 밥을 어떻게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속이 안 좋을 경우에. 근데 치과 와서는 들어보셨나요? 네.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아세요? 양치 방법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안 가르치시는 건 아니죠. 가르치시는 치과가 굉장히 대단한 치과인데 그러면 왜 이런 거에 대부분 치과들이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치질 교육은 위생사 선생님들의 어떤 업무 범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위생사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 하기 바쁘거든요. 어떤 업무? 조금 더 고가, 가격을 많이, 치료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치료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치과에서요, 저도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써놨지만, 저도 여기 계신 그래서 박창진 원장님이라는 분을 뵙고,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느끼는 바가 많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좀 이렇게 흉내 내듯이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증례들을 보면 양치질만 잘하셔도요, 치과 오셔서 큰일 겪으실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린 배운 적이 없잖아요. 제대로 양치질에 대해서. 학생 때 배운, 뭐 옛날에 배운 거 막 열심히 주변에서 닦고, 뭐 어디 있게 제품이 좋대 그러면 우르르 달려가서, 뭐 저기 SNS나 이런 데 막 올라오는 뭐 공동 구매합니다, 뭐 700만 개 팔렸습니다 하는 칫솔들, 좋은갑다, 다른 사람이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막 우르르 달려간단 말이에요.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런 제품들. 자기들은 검증됐다라고 뭐 어떤 치과 의사가 추천합니다 막 이런 거 써놓지만 실제로 검증된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을, 양치질 교육을 치과 내에서 환자분들께 칫솔을 잡고 구강 내에서 혹은 모델상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교육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병원이라면 적어도 믿고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팁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미세먼 미경. 홈페이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내용. 대부분 이 정도 장비 사놓고 홈페이지 안 올려놓으시진 않거든요. 없다고 나쁜 치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양치질 방법에 대해서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구강 내에서 혹은 실습을 시켜주시면서 교육해 주시는 치과가 있나? 본인이 다니는 치과가 그런 거. 안 한다고 나쁜 치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보면 치과에서의 예방이란 말을 썼는데, 우리가 왜 치과 의사들이 관리 잘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관리 잘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놈의 관리가 뭡니까? 뭐 다이어트입니까? 살을 빼는 것처럼 막 하루에 운동을 몇십 분씩 하라는 겁니까? 아니, 치과 의사들은 관리를 잘하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관리. 그 관리 핵심은 양치질입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나를 치과 와서 확인받으시는 과정으로 하셔야 돼요. 치과 오면 맨날 임플란트가 얼마예요, 금리가 얼마예요, 뭐 교정이 얼마인데 얼마 하면 싸게 드릴게요가 아니라, 치과 오셔서 내가 양치질을 했는데 기존에 여기서 배우고 간 대로 했어요. 근데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저희가 한 번 다 들었다고 다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게 되면 다 서울대 갔고, 그게 되면 다 하버드 갈게요. 저도 뭐 선생님한테 들으면 혹은 교수님께 들으면 그날 듣고 일어서면 그 중에 한 80%는 의자에서 일어서는 순간 다 날리는데 다 까먹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반복적으로 숙달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계속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치과인가?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믿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양치질법은 뭐냐? 학교에서 배우는 양치질법도 많아요. 근데 제가 앞에 여기다 이제 써놨죠. 일명 수두 양치법이라고. 사실 제가 여기서 수두 양치법을 막 멋들어지게 설명하면서 막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원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리진으로 창시하신 분은 밑에 계신 박창진 원장님, 미소를 만드는 치과라는 곳에서 대표 원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저희 선배님. 이분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제 넘게 막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수두법이란 각각의 SOOD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S는, 제가 영어가 약한데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oft Brittle, Soft Movement with Pen Grip.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닦는다가 S가 의미하는 바고요. O, Open your mouth and look at the target tooth. 닦는 치아를 눈으로 보고 닦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O는 one by one. 문지르지 말고 치아는 한 번에 하나의 치아씩 닦으라는 말이고, D는 deeper than before to the gums. 잇몸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칫솔을 잇몸 쪽으로 깊이 넣으시라는 거예요. S, 부드러운 칫솔로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는 칫솔 중에 가장 부드러운 걸로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 세미나 하고 그럴 때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칫솔 중에 되도록 비교적 부드러운 걸로 닦으셔야 돼요. 왜? 칫솔을 잇몸 쪽 안쪽으로 깊이 넣어야 되는데 칫솔이 두껍거나 소료 개수가 적거나 혹은 잘 안 들어가게 딱딱하면 잇몸에 상처가 나고 그건 닦는 게 아니라 잇몸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5. 닦는 치아를 눈으로 보고 닦는다. 왜 옛날에 그 차인표 선배님이 막 분노양치지 막 입안에 넣고 딴 생각하시면서 막 닦으시는 게 아니고 거울을 보시고 정확하게 내가 어딜 닦고 있구나를 확인하시면서 닦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5. 이걸 보면 칫솔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는데 치아를 제가 뭐라 그랬죠? 한 개씩 닦으시라고 했어요. 하나씩. 근데 어떤 칫솔 모드를 보면 이게 사람이 닦는 칫솔이 맞나? 이게 구두 소리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길게 된 칫솔이 있어요. 물론 업계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그런 칫솔을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칫솔이 치아에 하나씩 닿아서 하나씩 닦을 수 있으면 좀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세한 건 이 수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박창진 원장님이 올려놓으신 여러 가지 영상도 있고, 뭐 이분이 이 원장님께서 올려놓은 그 어떤 방송사랑 인터뷰한 뭐 영상이 막 100만 뷰도 나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 D. 아까 말씀드렸던 칫솔을 잇몸 쪽으로 깊이 넣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뭐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나름 발표니까 사진을 한 장을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이 마우스가 가나?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치아를 보시면 요 조기, 조기 제 손가락 끝 보이시죠? 치아랑 여기가 잇몸뼈죠. 치아랑 잇몸뼈 요 사이 보이시죠? 요 사이 삐처럼 치아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잇몸 살. 여러분들이 좀 이따 화장실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저런 공간이 다 있어요. 저거 치아랑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빈 공간이 있어요. 저기에 사실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씹으시고 남은 음식물들, 고춧가루들, 세균들 다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기를 닦아주셔야 잇몸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고 저기를 닦아주셔야 여러분들이 구취도 안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강 질환으로부터 해방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SOOD의 마지막이 칫솔을 잇몸 쪽으로 깊이 넣어서 닦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자기 치아 살리기라는 주제로 왔지만 정말 자기 치아를 살리려면 어떠한 게 필요하고 치료에선 어떤 게 들어와야 되고 또 뭐 정말 많은 치과에서 자기 치아 살리를 내보내고 있지만 물론 이런 내용이 없다고 자기 치아 살리기 노력을 안 하시는 원장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곡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희가 뭐 수사관도 아니잖아요. 뭐 안 좋은 치과를 찾아다니면서 뭐 그러려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치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찾아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 두 가지 내용 1번 미세먼 미경 2번 병원 내에서 얼마나 환자분들께 양치질법에 대해서 잘 교육하고 있나 이 정도를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치과를 선택하시고 자기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내용 열심히 떠들었고요. 오늘의 Q&A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엄마님께서 올려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미세현미경 사용하는 보존과 선생님께 신경치료와 재신경치료 받았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뽑고 임플란트 하자고 했는데 보존과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신경치료한 치아 하나하나가 3주 지났는데도 누르면 아픈 것보다는 조금 눌리는 느낌입니다. 윤희 어금니입니다. 혹시 뿌리 쪽 미세한 금이나 신경치료가 잘 안 되었을까 걱정입니다. 재신경치료 받으셨다고 했죠. 네. 뭐 요즘은 재신경치료 안 하고 뽑는 병원도 많대요. 저도 솔직히 좀 속상한 얘기긴 한데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걸 보존과 선생님께서 살려주셨다네요. 네, 매우 축하드리고요. 보존과 선생님이 아니셔도 현미경이나 이런 건 쓰일 수 있어요. 저도 뭐 보존과 출신은 아니지만. 하지만 보존과 선생님들이 비교적 저런 거를 더 관심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제 3주 지났는데 누르면 아픈 것보다는 조금 눌리는 느낌입니다. 사실 신경치료 지나시고 나면요, 기구 조작이나 뿌리 쪽의 어떤 자극이나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뭐 3주 혹은 그 이상도 이상 감각은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제거했으니까 이 치아는 아무 감각이 안 느껴져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을 비교적 제거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치아 주변의 조직은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누르면 그 압력이 어디로 갈까요? 치아 내부가 아니라 치아 외부로 가요. 그래서 치아 외부에서 그런 압력을 어느 정도는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주 정도면 긴 시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 치료해 주신 원장님이시라면 믿고 상의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김경민님, 아래 위 전체 틀리려면 얼마 정도 예산해야 할까요? 남편이 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난다고 안 나가고 있어요. 금액은 천차만별이시고요. 이게 과연 정말 틀니로 되시는 부분인가부터 병원이랑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틀니가 아니라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근처 치과 가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333님, 엑스레이 찍어도 문제가 없다는데 자꾸 잇몸이 욱신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잇몸 질환의 대부분은 시작이 양치질부터 그리고 잇몸 치료나 이런 내용들부터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도 문제가 없다. 그 의사 선생님은 그런 진단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분의 주관적인 판단이 내가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뭐 이런 경우는 뭐 그 병원이 뭘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치과 가셔서 한번 상의해 보셔도 충분히 양호하신 내용 같습니다. 잇몸이 욱신거리시면 대부분은 잇몸의 문제일 거예요. 환자분들의 감각은 사실 그렇게 틀리시진 않거든요.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조루디님, 전동 칫솔 사용하시는 거 괜찮은가요? 네. 어떤 도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동 칫솔이 원래 처음 개발은 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개발됐다고 뭐 말씀들은 하시지만,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전동 칫솔은, 그리고 그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확한 내가 양치질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부합하는 양치질 방법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은 다 괜찮아요. 물론 이제 안 좋은 구강용품들도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 전동 칫솔 사용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하실 때 그 영상을, 제가 아까 올려드린 그 영상을 한번 검색해서 참고하시면서 해보세요. 보람의 사이킹님, 저도 양치질을 잘못해서 그냥 전동 칫솔 쓰는데, 네,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박지은님, 어린 아이들에게도 수두 양치질법을 해도 되나요? 네, 아이들을 위한 것도 따로 내용이 있고요. 아이들이라고 치아가 별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이들도 치아랑 잇몸 사이에 그 빈 공간과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간 칫솔 같은 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저도 저희 아이 치간 칫솔 제가 매번 해주진 못하지만 퇴근하고 가면 아이가 자고 있을 때도 있어서, 근데 시간 날 때마다 맞는 치간 칫솔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셔도 됩니다. 아, 쏠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는데 혹시 종예집. 네, 눈이 정말 좋으시네.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던지. 제가 1편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2편 꼭 봐주시고, 다른 활동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로시님, 잇몸에서 피나는 이유는 뭘까요? 피곤하면 더 그래요. 근데 잇몸에서 피나는 이유는 저희가 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인데, 잇몸 질환의 가장 첫 번째 증거예요. 혹시 흡연을 하고 계시거나 그러면 더 그러고, 흡연뿐만 아니라 구강 구조나 혹은 치아가 뭐 없거나 혹은 이게 치아가 막 삐뚤빼뚤하게 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 교정 같은 거를 예뻐지려고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치아가 부정교합이 있고 그러면 방금 저 오로신님이 말씀하신 잇몸에서 뭐 피가 나는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정이라는 건 사실 치료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그러니까 더 양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 안에 교정을 하셔서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치나 잇몸 질환이나 그 외 기타 뭐 턱관절 질환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예방하시라고 하시는 게 더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나 있으시거나 혹은 뭐 치아가 없는 치아가 있으시거나 혹은 이렇게 몰려 있거나 혹은 본인이 양치질을 열심히 했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이랑 좀 맞지 않게 한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치과 가셔서 잇몸에 관련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서 동시에 양치질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범성님, 엑스레이상 잇몸에 염증이 나서 다니던 치과에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세먼지로 본다면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 미세현미경을 본다고 염증이 있는 거를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예. 미세현미경은 그걸 이제 보고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잘 검색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치과에도 이런 경우로 오시는 경우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걸로 들여다보면 딴 데서 못 살린다고 했던 거를 살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환자분께서 이제 주변 치과 검색하셔서 미세현미경 있는 치과로 찾아가시는 건 한 번 정도는 해보실 만한 노력 같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과에서도 크게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하신다 그러면, 사실 저는 환자분들께 이제 치아가 이미 많이 손상되고 혹은 그 주변 잇몸이 손상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치아는 소고 그 주변 잇몸 조직이나 얼굴뼈나 이런 건 됩니다. 소탐 대실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 치아 잇몸이 그 지금 문제가 있는 치아 하나만 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당 치아가 박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치아들 또 그 잇몸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나쁜 애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착한 애들 다 망가지거든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초코콘님, 치아 뿌리 크랙은 절대로 살릴 수 없는 건가요? 크랙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달라요. 크랙 위치가. 상부에, 머리 부분에 있는 거는 비교적 살릴 수 있어요. 저희 치과에서도 많이 살려요. 뿌리 밑쪽 부분, 그러니까 엑스레이상에서 보이거나 혹은 아래쪽에 있는 거는 못 살려요. 저도 말씀드려요. 이거는 뭐 어떻게도 못 살리니까 대학병원 가보고 싶으시면 가보시는 건 뭐 환자분 자유지만 못 살립니다. 설명드립니다. 맑은 하루님, 칫솔모가 잇몸 쪽으로 몇 미리 정도 더 들어가서 닦아야 되나요? 영상 참고하세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이런 것 내용들을 막 이렇게 나열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왕 제대로 보실 거면 거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 때 시간 투자하셔서 정확히 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닦을 수 있어서, 제가 어설프진 않겠죠, 여러분들보다. 하지만 정보를 막 이 짧은 시간에 막 나열을 해버리면 환자분,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요거는 말을 생각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영상 많지만 주무시기 전에 왜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 보고. 그럴 때 요거 검색해서 보시면 하나당 뭐 몇십 분씩 하는 것도 아니니까 본인의 구강 건강을 위한 투자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후카포도리님, 불소도포는 해야 하나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치약도 불소가 많이 들어간 거 쓰셔야 되고요. 불소도포를 꼭 하셔야 돼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하면 좋아요. 불소는 치아가 충치로부터 재광화, 그러니까 더 단단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충치라는 게 그냥 생겨서 막 검은 점 생겼으니까 무조건 다 썩어요, 이게 아니라, 충치는 치아가 갖고 있는 건전한 부분을 세균이 침투하고 이렇게 탈회, 그러니까 막 푸석푸석하게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빼나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 입안에서는 많은 세균들이 지금도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세균 균종도 막 수십 균종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막 하는데, 우리 몸이 그거를 다시 재광활하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어느 정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양치질이 안 되거나 뭐 불소가 안 들어오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한 음식을 많이 씹으셔갖고 막 균열, 치아에 미세한 균열, 그럼 완전 세균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죠. 들어와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안쪽에 세균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충치가 생기는 건데, 불소가 없다 그러면 그런 재광화 과정이 좀 기전이 잘 안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이게 제가 알기론, 저도 이건 정확하게 제가 치과에서 되기 전에 얘기니까 확신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뭐 1980년대가 90년대 때 저기 어디 모 지역에서 수불화 사업 같은 거 하다가 이게 뭐 잘못돼 갖고 환자분들 머릿속에 이게 불소가 되게 나쁜 거다라고 인식을 박혀버리시는 바람에,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런데 불소도포는 해주시면 좋아요. 성인도 해주시면. 저도 불소 치약 쓰고요. 저희 아이도 불소가 많이 들어간 거 치약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한테 하는 거면 여러분들 쓰셔도 되겠죠.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김정숙님, 기둥을 씌운 치아가 흔들려서 병원에 방문했었고 접착 실패로 인하여 임플란트 하라고 권유받았어요. 치아는 소실된 상태지만 뿌리를 뽑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잇몸을 생각하면 뿌리를 뽑고 싶지 않거든요. 잇몸을 생각하시면 뿌리를 뽑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소탐 대실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판단,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내가 치아 살리고 싶은데, 그러면 뭐 환자분이 갖고 계시는 뭐 본인의 어떤 판단 기준 존중합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한 두 가지 정도가
판단을 하시는 데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박지은님, 남편이 술 마신 다음날 꼭 윗니 잇몸에 고름같이 찬다고 하는데 그것도 잇몸 치료를 받아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는 원래 그런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해요. 무슨 자신감이시죠? 네. 의사가 얘기해 준 건가요? 네. 전문가를 믿으셔야죠. 전문가한테 찾아가셔야 되고, 이게 4천만이 의사가 되시고 4천만이 치과 의사가 되시면 뭐 이렇게 밤하늘의 별만큼 밖에 개원한 치과가 많겠습니까? 물론 본인 몸은 본인이 제일 잘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몸을 본인이 제일 잘한다는 건 지금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제일 잘하시는 거지, 그거에 대한 판단, 치료 계획 및 판단까지 여러분들이 의사들보다 더 잘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이나 혹은 불편감은 의사보다 더 잘하시겠죠. 자기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병원 가서 잘 설명하시는 건 맞지만, 이게 안 필요해 필요해를 속단하시면 호미로 막을 걸 정말 가래로 막으십니다. 그런 환자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 밖에 있는 많은 치과들이 다 뭐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박순영님, 왼쪽이 송곳니 연구치가 없어서 아직 유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2세 기존에 충치 치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워터픽 사용하다가 조금 깨졌습니다. 치과에 가니 임플란트 권하는 것도 있고 자연치아를 살려서 크라운을 권하는 치아도 있는데 판단이 안 서네요. 유치는 크라운을 해도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말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을지 모르겠네요. 네, 환자분 연령대까지 유치가 남아 있다면 굉장히 오래 사용하신 축에 속하는 것 같고요. 제 임상적 경험상 크라운을 해도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로 투자를 하셔도 큰 문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그걸 살려서 크라운을 권하는 치과도 있다? 아마 환자분 유치 뿌리가 잇몸뼈에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 있어 그런 것도 권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해서 오래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충분한 상담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씌우시는 것도 틀린 치료 계획은 아니다. 제가 맞다 틀리다를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치료 계획은 아니다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임플란트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사람이 들이는 인공치아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나신 치아는 어렸을 때부터 만 6세부터 나기 시작해서 신이 주신, 저희보다 훨씬 전지전능한 신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보다 자연치아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치아 살리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고. 하지만 그런 거를 믿고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병원이 어딘가 판단 근거 참고 자료 2개 드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가 복잡하신 분이 JYXXX 칫솔이 한 달만 정도만 써도 금방 망가지는데 양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너무 세게 닦으셔서 그래요. 칫솔질은 세게 닦으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SOO 뒤에서 S를 뭐라 그랬죠? 최대한 부드럽게 닦으셔야 돼요. 칫솔질은 구두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아에 붙어있는 끈적한 거 드시고 남은 뭐 그런 엿 같은 거를 뜯어내려고 닦으시는 게 아니고, 그런 건 구강 내 자정작용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다못해 그런 거는 뭐 다른 걸로 뜯어내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칫솔질은 그게 타겟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달 만에 칫솔이 망가지면 너무 세게 닦으시거나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보라매사킹님, 불소는 어디서 구매해야 되나요? 불소를 따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요. 불소 노포라고 치과에서 전문가가 하는 치료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구강 내 불소가 정기적으로 들어가게끔 만드시려면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 있어요.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농도 같은 거는 연령대마다 사용 그런 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불소들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 기준에 비해서는 대부분 저용량이에요. 뭐 우리나라 음식이 아무리 짜다 그래도 외국 음식보다 안 짜듯이, 우리나라 음식이 뭐 소금 많이 들어갔다 그래도 막 미국 피자나 막 햄버거 먹으면 막 엄청 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불소 치약들 아무리 쓰셔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불소에 대해서 막연하게 갖고 계신 두려움이 나타날 일은 전혀 없으니까 불소 치약 검색해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치과 가셔서 불소 도포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특히나 아이들은 더, 왜냐면 아이들은 치아가 맹출됐을 때, 올라왔을 때 되게 단단해지거나 그러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단해지려고 열심히 입안에서 폼 잡고 있는 치아들을 옆에서 불소라는 걸 넣어줘서 도와주셔야 돼요. 네, 답변이 어느 정도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내주세요라는 시간에 어느 정도 맞춰서 시간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금요일 오후 2시에 누가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들어와서 봐주신 덕분에 제가 이 시간을 알차게 채운 것 같습니다.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치아를 잘 살려드리고 올바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노력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그런 수많은 치과 선택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치아를 살리고 혹은 이건 살릴 치아가 아니구나라고 깨끗하게 받아들이시고 다른 치료로 더 건설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치아를 28개 가진 사람으로서 치과의사이기 이전에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나눠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사실 PPT 앞부분에 저희 치과 이름을 안 넣었어요.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들로 오해를 살 수도 있을까봐. 그러니까 좋은 얘기 같이 나눈 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박지은님 질문 있으시면 하나 더 하셔도 되긴 하는데 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들어와 주셔서 들어주신 거에 정말 더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이게 촬영보다 드라마 촬영보다 이게 더 떨리네요. 그래도 제가 처음 언제 또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간 마련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동네 치과에서 대학병원 가보라는데 원장님 계신 병원 가면 봐주실 수 있나요? 봐드릴 수 있죠. 근데 저도 대학병원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예쁜 말만은 안 해요. 왜냐면 안 되는 걸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장님도 열심히 하시려고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 SH님 치아가 굳이 안 흔들리고 안 아프고 단단하다면 안 빼도 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판단을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문장 안에서 치아가 굳이 안 흔들리고 안 아프고 단단하다면은 환자분이 느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근데 안 빼도 되죠는 환자분이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전문가 영역이죠. 앞에 이 느끼신 건 환자분 거 맞아요. 더 잘 아세요. 저희도 검사하면 알 수 있지만 환자분이 느끼시는 것도 존중해요. 근데 안 빼도 되죠는 전문가. 믿기 힘드세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팁 참고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금요일 저녁 좋은 주말 되시고 혹시나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